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9월 주택 착공 건수가 연율 기준으로 전월 대비 6.5% 증가한 120만 6천 건을 기록했다고 20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8년 중 최대 수준입니다. 전월 수정치인 113만 2천 건을 웃돌았을 뿐더러 앞서 시장이 전망한 114만 2천 건에도 크게 앞섰습니다. 고용시장의 개선세에 힘입어 주택과 자동차 같이 비용이 큰 자산에 대한 구매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향후 주택 경기를 반영하는 건축 허가 건수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9월 미국의 건축 허가 건수는 전월 대비 5.0% 감소한 110만 3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117만 건을 하회한 수치입니다. 건축 허가 건수의 하락은 변동성이 큰 다세대 주택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다세대 주택 허가 건수는 전월 대비 12.1% 급감한 반면 1인 주택 건설 허가 건수는 0.3%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기업들의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어지는 가운데 20일 발표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던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S&P 캐피탈 IQ에 따르면 지금까지 3분기 실적을 발표한 S&P 500 종목들의 주당 순이익은 28.62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77% 감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할리데이비슨과 로키드 마틴, IBM 등 주요 기업들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20일 주가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내년 경상 성장률 4.2%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저물가 현상, 수출 침체 등의 여건을 고려하면 다소 낙관적인 전망으로 파악됩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의에 내년 경상 성장률 전망치 4.2%는 국제기구보다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며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증시와이드의 박진영입니다. 어제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나라별로 기업 실적 그리고 지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 증시는 어제 전약 후강에 좋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증시가 다시금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그렇다면 전체적인 글로벌 마감 상황 어떻게 마감되었는지 먼저 뉴욕 증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어제 전체적으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 0.05%, S&P 500 지수 0.14% 내렸고요. 나스닥은 0.5%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 같은 하락세는요, 3분기 기업의 부진한 실적 발표 때문입니다. 뉴욕 증시 어제 장중 변동성이 꽤 컸는데요. 일단 오전 중에 주택 지표가 좋은 성적을 내면서 증시가 상승하나 싶더니 연이어 할리데이비슨과 IBM 같은 기업들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FOMC 회의를 며칠 앞둔 어제 옐런 의장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이 연설에서 옐런 의장은 통화 정책에 대한 언급은 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 마감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유럽 증시도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 영국과 독일은 0.1%대 하락세를 보였고요. 프랑스는 0.6%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같은 유럽 증시의 부진은요, 원자재 약세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원자재 가격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증시를 끌어내린 것입니다. 자, 또한 유럽중앙은행이 추가 양적 완화를 안 할 거다라는 전망도 커져가면서 투자 심리도 조금 위축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유가 마감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간밤에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WTI는 0.7% 하락하면서 배럴당 45.5달러 기록을 했고요. 이 브렌트유 가격은 0.2% 오르면서 배럴당 48.7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 미국의 원유 재고량 발표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혼조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시아 증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상해종합지수는 연이어 상승 랠리를 보였습니다. 어제 1% 넘게 상승하면서 3,425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는 지난 8월 21일 이후에 8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 위안화 평가 절하 이후에 계속해서 폭락해왔던 중국 증시 다시금 지수를 회복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월요일에는 3분기 GDP 성장률이 7%를 하회하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이에 경기 부양 기대감이 계속해서 또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중전환을 눈앞에 앞두고 좀 관련주들의 강세도 두드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일본 니케이 지수도 0.42%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본 증시는 중국이 부진한 3분기 성장률을 발표한 영향으로 월요일에는 0.9% 가까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세부 지표가 아주 나쁘지는 않았고 또 성장률이 예상치는 웃돌았다라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이 중국 경착륙 우려가 진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내 마감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전약 후강에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먼저 코스피는 0.45% 오르면서 2040선을 눈앞에 둔 2039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1% 오르면서 690선을 돌파했습니다. 자, 코스피는 어제 장중에 2030선에서 보합세를 꽤 보이더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로 장 막판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는 코스닥에서도 나타났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어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잘 올랐던 하루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은 닷새 만에 반등했습니다. 전날보다 10원 가까이 오르면서 다시금 1130원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 코스피 2040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조금 더 궁금해집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네, 글로벌 증시의 주요 이슈와 전망 경제학 교수에게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주택 지표가 연이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주택 착공 건수가 8년 만에 최대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건축 허가 건수는 좀 감소했던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앞서 월요일에는 주택 시장 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웃돈 수준으로 발표를 한 바 있는데요. 이 건축 허가 건수가 조금 주춤했지만 전체적으로 미국의 주택 지표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자세한 지표 리뷰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 주택 착공 건수가 지난달 큰 폭으로 증가를 해서 한 8년 만에 아마 최대 증가세를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주택과 부동산 시장이 미국 그 경제 그 회복을 견인하는데 아마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 상무부가 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9월에 주택 착공 건수가 연율 기준에서 전월 대비 무려 6.5% 증가한 120만 6천 건을 기록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8년 중에 최대 수준이 되겠고요. 이는 그 전월의 그 수정치인 113만 2천 건을 웃돌기도 하는 수치이기도 하고, 또 시장이 전망을 했던 114만 2천 건도 크게 상회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뉴스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고용시장이 개선됨에 따라서 주택이라든가 자동차 등의 이 가격 자체가 상당히 높은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가 형성이 되고, 또 실제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그 향후 주택 경기를 반영을 하는
주택 허가 건수에서는 약간의 감소세를 보여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의 주택 경기에 상당히 강한 그런 추세가, 다소 주춤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난 9월에 주택 허가 건수가 전월 대비 한 5% 정도 감소한 110만 3천 건 정도를, 기록을 했고, 또한 시장 전망치에 약간 또 못 미치기도 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주택 경기가 미국 경기를 견인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고용 호조가 실물 경제 호조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분석까지 주셨는데요. 다만 건축 허가 건수가 감소됐다는 점이 이 미래 주택 경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어제는 또 한국의 물가 지표도 나타났었죠. 생산자 물가가 5년 2개월 만에 최저치로 발표가 됐는데요. 유가 하락에 영향을 받아서 물가가 좀 떨어졌고 특히 농축산물의 가격들도 많이 하락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물가 지수와 우리 경제 상황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지금 5년 2개월 만에 그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무엇보다는 이제 저유가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또 소비자 물가 지수의 또 하나의 또 선행 지수로 또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또 소비자 물가 지수도 또 역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2일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생산자 물가 지수에 따르면 지난달에 9월 달이죠. 생산자 물가 지수가 100.47, 2010년도 7월이 100으로 가장 기준이 되겠는데요. 100.47로 전달 대비해서 0.3% 정도 하락을 하면서 2010년도 7월 말에 100.17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게 됐습니다. 또한 1년 전과 비교해서도 한 4.5% 떨어져서 무려 또 14개월 연속 내림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서 더더욱 디플레 우려를 높이고 있고요. 아마 무엇보다도 중국 경기 둔화로 인한 원자재 수요 감소 그리고에 따른 원자재 가격 하락 또 여전히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또한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이 물가가 정체하거나 하락하는 그런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 유로존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0.1% 하락을 하면서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다시 또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전 세계적인 또 디플레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각 국가별로는 독일, 프랑스 각각 0%, 기타 스페인, 핀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그리스 등은 또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미국도 지금 물가에서는 8월 0.2%에서 9월 0%로 다시 또 하락을 했고요. 전달 대비는 또 0.2% 하락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기 때문에 또 전 세계적으로 그런 어떤 22 양적 완화라든가 또 중국의 경기 부양책 등이 또 기대가 되고 있고, 미국 금리 인상도 다시 또 아마 올해를 넘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까지 또 커져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이처럼 생산자 물가가 부진하게 나타난 가운데 이 티머시 가이트너 전 미국 재무장관은요, 이 한국이 물가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에 한국 경제에 충격이 있을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물가 그리고 성장률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 것인데요. 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내년에 저물가 현상이 좀 완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 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디플레이션 우려감이 심해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물가 상황 많이 우려스러운 건지 궁금하고요. 물가 관리는 어떤 정책을 통해 진행할 수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네, 티머스 가이트 전 미국 재무장관이죠. 그래서 2009년도 출범했던 오바마 정부의 첫 재무장관이었고, 그 당시에 또 뉴욕 연방은행 총재였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일 날 열린 16회 세계 지식 포럼에서 이 가이트 전 장관이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에 한국도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물가 그리고 성장률 관리에 적극 나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 경제의 체력이 상당히 또 견고해진 만큼 그 여파가 장기적이진 않을 것이다라고 또 조언을 했습니다.
또 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뭐 아직은 좀 뭐 명시적으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뭐 이런 견해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물가와 또 성장률에 있어서는 물가는 여전히 아무래도 지금 디플레 양상이 뭐 전 세계적인 어떤 상황과 비슷하게 또 전개가 되고 있고, 이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2% 후반대가 아마 실현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오세한데, 뭐 그 정도로 성장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중국의 어떤 이 경기 둔화의 문제, 그리고 또 미국의 금리 인상, 이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뭐 지속적으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가이트너 장관도 또 한국의 중요한 또 위험 요소로서 하나 지적을 했던 것이 가계부채 문제가 되겠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금융정책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자유도를 갖기는 뭐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 더 내릴 수도 없고 올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떤 전 세계적인 충격이 도달했을 때, 우리의 어떤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성을 키우는 방향이 이제 중요할 텐데, 그런 점에서 현재 지금 지속적으로 불어나고 있는 가계부채를 좀 더 진정시키는 방향이 좀 우선적인 어떤 정책적인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가계부채를 조금 진정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디플레이션 우려감은요, 요즘 어느 특정한 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유로존에도 저물가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유로존 물가 상승률이 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오는 22일에 열리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또 쏠리고 있습니다. 자, ECB가 이번 달에 추가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ECB의 지금까지 꾸준한 양적 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유로존의 저물가 조짐이 상당히 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ECB의 추가 경기 부양 여부가 이제 관심사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또 마침 22일 ECB가 통화정책회의를 이제 개최를 하게 됩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로존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 잠정치긴 하지만은 전년 대비 0.1% 하락을 했고, 이는 ECB의 중기 물가 목표치인 2%를 뭐 한참 밑도는 수준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ECB가 지난 11월부터 매달 600억 유로 정도, 그러니까 한 80조 원 정도가 되겠는데, 국채, 카보드본드, ABS 등은 이제 민간으로부터 사들이는 채권 매입 프로그램, 즉 양적 완화를 뭐 시행을 해 왔는데요. 결국 또 현재 저물가 또는 디플레 상황이 상당히 완연해지면서 양적 완화에 대한 어떤 예상 또는 기대가 커져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점에 대해서는 현재 22일 회의에서 급작스럽게 결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상당히 좀 시장 전반적으로 좀 낮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일단은 관망을 하고 립 서비스 정도로 대응을 한 후에 아마도 적어도 연내에, 그러니까 추가 양적 완화는 한 12월경에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견해가 지배적인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지금 이러한 결정은 또 미국의 또 금리 인상 결정과도 또 뭐 전혀 또 별개의 결정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하여튼 현재 유럽 경제에서 유로존을 뭐 떠받치다시피 하는 독일 경제에서조차도 현재 디플레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방치하는 경우에 좀 경기 회복의 어떤 불씨가 커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ECB의 보다 좀 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또 생각이 됩니다. 네, 당장은 추가 양적 완화를 ECB가 하지 않더라도 연내에 한 번쯤은 하지 않을까, 이 점을 이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해서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님과 함께 전체적인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준 남자 예병구 멘토입니다. 자, 아직 목이 다 안 돌았습니다. 감기 오래가네요. 여러분들 환절기라서 더더욱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낮에는 조금 덥고요, 밤에는 되게 춥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십시오. 목이 간질간질하니까 이 말을 하는데도 굉장히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몸이 따뜻한 것은 체온이 좀 따뜻하게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건강에 좋은 신호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빠르게 신문을 통해서 성장성들을 한번 잡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TN이 강조 많이 드렸었죠. 이제 드디어 수익률이 거의 80%대에 육박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시장, 중국 제4의 소비 관련주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지금 명확하게 맞아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역시 중국 제4의 소비 관련주로 말씀드렸던 보험, 역시 생보사, 손보사들이 모두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죄송합니다. 대선 관련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분명히 가족분들하고 안철수 의원 관련주 증시 탑5에서도 말씀드렸던 탑5 종목들, 그러니까 다물멀티미디어, 써니전자, 오픈베이스, 그 다음에 솔리드, 링네트 이런 종목군들이 모두 독수리 오른개처럼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꼭 좀 참고를 해보십시오.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잡아나가야 될, 그것은 차트가 아니고, 그리고 모멘텀이 아닌 신문이라는 팩트를 통해서 잡혀졌음을 다시 한번 꼭 좀 인식을 하시고요. 이 신문을 조금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이 신문을 통해서 산업싸움을 읽어내려가는 부분들을 조금 더 중요시하는 습관들을 반드시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국내 최대의 경제일간지 서울경제신문을 토대로 살펴보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기사는 오늘 뽑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서울경제신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시진핑 총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바로 지금 엘리자베스 2세가 소개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자, 중국이 영국 킹클리 원전에 10조 2천억 원을 투자한다. 자, 시진핑이 영국을 지금 방문하고 있죠. 그래서 고속철, 금융 등 대규모 계약이 예정돼 있고, 양국 역대 최대급 경협 체결 눈길. 자, 이것을 영국이 신사의 나라죠. 이런 것을 장사꾼적 접근이다 라고 서방에서는 비난도 좀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일단 지금 모든 세계 글로벌 쪽이 보면 실리 추구예요. 그러니까 이 시진핑 주석도 실리 추구적 차원에서 그들 영국과 강한 경제 협력을 지금 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찌됐든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잡아봐야 되는가 하면 약 240억 유로 규모의 힌클리 포인트 원전, 이 건설 사업의 33.5%의 지분을 참여한다. 즉 이 AIB죠. 결국은 중국이 경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이 AIB의 1대1로 정책의 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도 역시 이 AIB 참여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참여국한테 중국이 통큰 배포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원전 개발을 한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나라 지금 원전과 관련된 한전 KPS하고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 많이 빠졌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라도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즉 단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오늘 하루라도 반짝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죠.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결국은 앞으로의 원전, 즉 우리가 이 원전이요 왜 중요한가 하면 가격 대비, 그러니까 투자 대비 효율성이 가장 뛰어난
것이 원전입니다. 태양광, 풍력, 뭐 여러 가지 이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결국은 원전만한 이런 이제 투자 대비 효율성이 있는 것, 우리가 흔히 이제 가격 대비 성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가성비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 가성비가 뛰어난 것이 원전이다. 그렇게 잡아보신다면 이 원전 산업을 갖다가 멈추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만한 효율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떤 바닥권 영역에서의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단기적인 슈팅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지금 스윙 개념으로 보신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한전 KPS 말씀드릴 테니까 그 점도 꼭 좀 참고해 보십시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자, 핀테크 10년 후 소비자 금융 60% 잠시, 금융사 4월건 선점 경쟁이다. 자, 이런 기사가 나오죠. 하나금융 원큐 브랜드 앞세워 시장 주도권을 노린다. 신한금융 네이버 협업 등과 다양한 시나리오 마련, KB도 핀테크 허브센터 등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한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자, 요거 좀 확대해 볼까요? 요걸 좀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금융사별 핀테크 전략에 대한 부분들, 요걸 한번 읽고 계셔보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한참 2014년도 연말쯤이었죠. 10월쯤이었습니다. 그때 이 신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짚어드렸던 내용이 뭐였느냐면, 이런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가 되면 기존의 금융주는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금융주 리스크 있으니까 반드시 피해 나가셔야 됩니다라고 작년 10월이죠. 10월, 11월, 심지어는 수익을 말하다를 들고 와서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 핀테크 산업을 들고 나오면서 기존 금융주에 대한 부분들을,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자, 이런 핀테크 산업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은 결국은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발빠르게 눈여겨봐도 이미 금융주 하락할 때까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더 하락하겠느냐? 그렇죠. 하락할 수 있죠. 왜? 여러분 LG전자를 보면 잘 아실 거예요. 스마트폰 쪽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대응이. 그러니까 LG전자 주가가 계속 좋지 못했죠.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핀테크 산업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결국은 그런 금융주들에 대한 지금 몰락이 좀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늦었다. 늦었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의 팩트고, 두 번째 여기서 하나 우리가 팩트로 잡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결국은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켓시오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핀테크 산업에서 새롭게 주도주로 등장하는 것들이 있다. 기존의 전자결제주하고는 다르다라고 분명히 또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신문 읽어줬는데. 그래서 네 가지 종목을 딱 얘기 드렸죠. 한국정보통신,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하이셀, 요거 딱 얘기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들 종목들은요, 조정이 들어오면 매수 관점이 많습니다. 왜? 마켓시어 확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좀 다시 참고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기사를 발췌해 봤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자, 이것도 결국 핀테크 산업이죠. 루프페이를 품은 삼성처럼 실리콘밸리에서 신흥국서 M&A로 미래 돌파구 찾아야, 이런 기사입니다. 자, 요거 기사 확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신사업 동력 발굴, 기존 사업 판매 확대, 새로운 분야 진출, 그 다음에 검증된 기업 인수로 신사업 진출 리스크 감소. 자, 삼성이요, 이 루프페이를 인수하면서 M&A를 하면서 삼성페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 그들은 굉장히 발빠르게 핀테크 산업에 빨리 도달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삼성이 이 루프페이를 인수하지 않고 늦게 가버렸다면 이 삼성페이가 이렇게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겠느냐는 질문에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판매량까지 지금 이 루프페이로 인해서 S페이를, 즉 삼성페이로 인해서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는 쪽이죠. 그래서 지금 대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이런 글로벌 M&A 전략들을 많이 펼치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중국에 있는 이제 기업들이죠. 중국에 있는 기업들도 대한민국의 기업들의 M&A를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서둘러 가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보신다면, 자,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중소형주라고 무시할 단계가 아니고요, M&A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자꾸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미국 델 컴퓨터사가 이 데이터 저장 장치 회사죠. 데이터 스토리지 회사인 EMC를 약 75조 7,400억 원에 인수했다는 이런 기사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런 활발한 M&A를 통해서 이런 발빠르게, 그러니까 그 사업 과정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발빠르게 진출을 할 수 있는 이런 M&A들이 활성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신기술을 갖고 있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 중에 신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언제든지 뭐가 될 수 있다? M&A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잘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좀 찾아보시는 거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SPA, 즉 핀테크 산업 이런 것의 마켓시어 확대에 대한 부분들을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자, 드디어 휘는 배터리에 대한 대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삼성 SD와 LG화학이 삼성도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전시회에서 스마트워치용 휘는 배터리를 나란히 선보이고 있다. 자, 이런 얘기. 자, 5만 번 굽혔다 펴도 정상 작동하는 삼성 SDI 밴드 끈 배터리 선배. 그 다음에 LG화학은 와이어 배터리를 공개해서 위아래로 완벽하게 접을 수 있다. 자, 이런 기사가 뜹니다. 자, 이제 이 휘는 배터리가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롤러블 디스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접어 다니는 디스플레이. TV를 이렇게 접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그죠? 우리가 이 컴퓨터용 모니터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그죠? 요새는 초소형 이제 컴퓨터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 초소형 컴퓨터와 디스플레이는 접어서 다니는 롤러블.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 시장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런 롤러블 디스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곡면 디스플레이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곡면 디스플레이 쪽에 얘기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제가 그 얘기 드렸어요. 그죠? 디스플레이, 곡면 표면 처리 기술을 하는 곳은 다른 데는 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나 이런 쪽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기술이지만 많이 있어요. 이미 경쟁업체가 수두룩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곡면 표면 처리 강화 기술 쪽은 단 이 회사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그 회사를 좀 주목해 보셔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최근에도 주가가요, 빠졌다가도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국큐빅이라는 회사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을 전에도 이미 한번 우리가 전량 탈신을 했어요. 근데 또 빠져줬죠. 근데 또 들어가도 될 시기가 왔다는 것이죠. 바로 이 곡면 표면 처리 강화 기술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들고 나왔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기사는 다 읽었네요. 자, 일단은 지금은 어닝 시즌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 어닝 쇼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마무시한 저가 매수세로 지금 시장은 계속 윗방향으로 잡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여전히 견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여기서는 변동성을 심하게 주기보다는 오히려 성장성 있는 종목에서의 중장기 투자 전략, 그러니까 종목 집중 전략이 유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건이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국내 시황의 대가와 함께 국내 시장 전략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아레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 어제 전략 후강의 장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2040선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코스닥은 어제 690포인트를 돌파했는데요. 먼저 전체적인 어제 시장 리뷰부터 도와주시죠. 예, 일단 말씀하셨던 대로 어제 시장 조금 장 초반 다소간 좀 약세 보이는 채지만 이는 이제 그 오후장 들어가면서 시장 점차 힘을 받아가는, 하지만 그 힘을 받아가는 그 모습 자체는 강력한 힘을 받기보다는 좀 억지로 이제 그 선물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소간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그 중소형주의 상대적인 강세가 좀 돋보이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말씀 그대로 코스피 시장 0.5% 내외,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1% 내외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라고 정리가 될 듯합니다. 일단 그 시장의 모멘텀 부재 상황은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G2, 중국 같은 경우 3분기 GDP에 대한 어떤 그 성장률 조작 의혹 가능성 지금 현재 시장 내 강력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 금리 인상이 연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이런 속에서 이제 그 3분기 기업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죠.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어떤 그 투자 심리의 변화, 투자 심리에 이렇다하게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이 없는 상황 속에서 3분기 기업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그 속에서 3분기 기업 실적 별로 어떤 그 종목 장세가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크게 시장 내 변동성이 나타났었던 어떤 그 시장 주변 변수 생각을 해보면 환율이 아닐까라는 그런 말씀 드려보는데, 환율 다시금 이제 어제 10원 상승을 해서 1132원 마감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환율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실적이 다소간 좀 엇갈리는, 환율이 계속되는 원화의 강세가 나타났다가 어제 같은 경우 10원의 약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환율과 관련된, 수출 관련된 주식들, 특히나 지금 기업 실적 발표가 임박하고 있어 자동차주 3인방의 강세가 어제 나타났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고성장주, 제약바이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좀 전체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움직이는 지난 과거의 상황과는 좀 다르게 선별적으로 제약,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주 역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시장이 많이 약아졌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좀 들리고요. 말씀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고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오를 때마다 반등시마다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큰 그림, 미국에서의 어떤 그 유동성 지속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리고 중국에서는 오중전에 다음 주 월요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오중전에 임박해서, 그리고 오중전에 맞물리면서 유동성과 관련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 그리고 3분기 기업 실적 발표라는 이 큰 세 가지 어떤 그 시장 내 큰 투자 심리의 중심점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특징 업종 간단하게 좀 살펴보죠. 말씀드렸던 대로 제약바이오 선별적으로 일단 스몰 랠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현대증권 약세 보였죠. 그리고 반면에 이제 현대증권이 이제 그 대주주인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그러니까 매각 무산 발표 직후에는 좀 큰 약세를 보이다가 마감은 다소간 좀 강보합권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습니다. 일단 현대증권의 매각 무산 소식, 이 부분들이 그러면 대우증권의 매각까지도 조금 좀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장 내 어떤 그 의문감 지금 자아내고 있다라는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웨이 지금 그 대주주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지금 숏리스트가 결정이 됐죠. CJ 쪽의 가능성 높아진다는 얘기 나오면서 CJ 같은 경우에는 하락 마감, 그리고 반면에 피인수 대상자죠.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4%가 넘는 상승세 나타났었다라는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뭐 대주주 관련된 얘기 있었던 종목 또 있었습니다. 두산 엔진이었습니다. 대우조선 해양이 두산 엔진의 이제 큰 주주인데요. 이 지분을 블록딜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 발표가 되면서 두산 엔진 당사자가 되겠죠. 당사자의 주식 12%가 넘는 급락 상황 나타났었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네, 어제 하루 전약 후강의 장세 속에서도 좀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는 하루였다라고 정리를 전체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자, 아직까지 글로벌 시장에는 이렇다 할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고 있죠. 중국과 미국의 경제 지표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책은 이렇다 할 게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는 미국의 FOMC 회의 그리고 중국의 오중 전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정책 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점 무엇이 있을까요? 예, 시장 내 투자 심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핵심 요소 결국에는 이제 계속돼서 이제 시간을 끌어왔었던 미국의 FOMC 회의, 10월달 FOMC 회의, 이제 10월하고 12월 두 번 남았습니다. 올해는요. 10월 28일, 29일 양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10월 지금 FOMC 회의가 관련된 관망 양상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오중 전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실제로 중국에서 개막이 됩니다. 오중 전에서 나타날 얘기들, 가장 우리 시장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정책, 어떤 경기 관련 정책들이 나올 것이냐. 지금 뭐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유동성에 대한 정책을 내심 기대하고 있는 듯한데요. 일단 이런 그 G2의 어떤 그 정책 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시장에서의 관망 양상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제 개인적인 판단은 공격적인 시장 대응보다는 좀 다소간 좀 보수적인 시장 대응이 그건 떠도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미리 그리고 이제 지금 굳이 공격적이 아니더라도 시장이 이제 변화에 대해서 방향성을 찾게 된다라면 그때 진입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온적 태도, 정책 이슈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환율 역시 어제 다시금 이제 1130원에 다시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 1130원을 깨진 가장 큰 이유, 1150원마저도 깨졌던 가장 큰 이유는 뭐니 해도 한은의 금리 동결 결정이었다라고 정리가 되고요. 이 영향에는 결국에는 미국의 FOMC 회의의 결과를 지켜보자라는 어떤 지켜보고 대응을 하자라는 한은의 한은 우리 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 금융 정책 스탠스와도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일단 환율조차도 지금 변동성이 커졌다가 다시금 변동성이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상당 부분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일단 1130원대에서 안착될 가능성이 좀 크겠다. 당분간 1130원대에서 보합권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겠다. 그렇다면 환율 원화의 급작스러운 강세, 짧은 기간 동안의 강세 때문에 상당히 어떤 조정 양상을 보여왔던 수출 관련 기업들 다시금 좀 기지개를 펼 만한 그런 조건이 형성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보고요. 아울러서 이제 3분기 기업 실적 시즌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기업 실적 시즌에는 주목할 부분은 환율이라는 것. 그리고 4분기 기업 실적은 분명히 경기와 관련된 부분이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3분기에는 매출액의 변화 쪽보다는 어떤 영업 이익단의 변화 쪽에 조금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4분기 쪽에 가서는 결국은 매출액의 변화, 이익단의 변화보다는 매출액의 변화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 좀 가져봅니다. 네, 국제 간 회의들을 앞둔 이 시점 조금은 관망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해주셨어요. 또 환율 움직임 역시 체크를 계속해 주셔야겠는데요. 지금은 또 3분기 실적 시즌이 한창이기도 합니다. 이 대표님께서 리뷰해 주신 것처럼 실적에 따라 업종과 종목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기도 한데요. 자,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에 관심을 가져봐야 될 업종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 투자 전략까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기업 실적 그리고 4분기 기업 실적 어떤 쪽에 더 무게중심을 맞추는 것이 지금 현재 바람직할 것이냐. 단기적으로는 3분기 기업 실적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4분기 기업 실적에 맞춰 봐야 될 텐데 최근에 이제 S-오일의 실적과 관련해서
한번 이게 가장 그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S-오일의 주가가 상승하게 된 가장 큰 배경, 원인, 그 부분은 제조 마진의 상승 부분이었습니다. 제조 마진의 상승 부분은 이미 3분기 기업 실적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4분기 기업 실적에 반영되는 어떤 그 시장 내 변화였다라는 점. 그 때문에 어제 그런 부분과 이제 그 어제 같은 경우 S-오일의 실적이 다소한 좀 안 좋다라는 그런 어떤 그 발표 부분 나타나면서 S-오일 주가 조금 좀 부진한 그런 상황 어제 좀 나타났었는데요. 그 부분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3분기 기업 실적에 주가는 등락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 하지만 S-오일 같은 경우 오늘부터는 아마도 어제 이제 그 실적과 관련된 부분 일정 부분 많이 반영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이제 그 4분기를 바라보는 그런 부분 속에서는 어쨌든 제조 마진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는 소재 관련주 그리고 원자재 관련주에 대한 관심 여전히 필요해 보인다. 4분기 기업 실적에 포커스를 두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 대우 인터내셔널도 어제 실적 좀 실망스러운 그런 부분, 어닝 쇼크다라고까지 시장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장 이제 끝나고 나서 장 종료 직후 이제 그 대우 인터내셔널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부분들 지금 뭐 시간 외에서도 사실상 좀 하락, 뭐 양상 나타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경기의 개선과 함께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무게 중심을 좀 두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요 외국인들 절대적으로 지금 현재 경기 회복에 포커스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들이 사고 있는 종목들, 그들이 사고 있는 업종군들은 경기 민감주다라는 것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앞서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환율의 움직임 이제 다시금 이제 그 안정세를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 1,130원에서 1,150원 사이에서의 어떤 그 안정권 진입 이렇게 된다라면 환율과 관련해서 원화의 급격스러운 일단 그 강세 전환과 맞물리면서 다소간 좀 눌림을 겪었던 업종군들, 뭐 섬유 의류, 그다음에 뭐 IT 자동차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시금 이제 그 기지개를 펼 만한 그런 조건이 형성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이제 그 3분기 기업 실적, 특히도 이제 그 어제 같은 경우 스몰 랠리가 조금 나타났었는데 제약, 바이오, 뭐 2차 전지 스몰 랠리가 좀 나타났었는데 여기서도 주가가 전 종목 뭐 그 동반적으로 다들 오르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올랐다라는 점,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의 뒷 배경에는 어떤 그 뭐 주주의 변화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펀더멘탈의 변화도 절대 무시할 부분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라는 것,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기 민감 대형주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네요.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국내 시황 전망과 전략까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의도에 계신 SM+ 이드코 멘토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께서 계속해서 코스피 2040포인트 돌파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어제 우리 코스피 아쉽게도 2040을 눈앞에 두고 멈췄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좀 양시장 모두 잘 오르면서 코스닥도 690선을 돌파하기는 했는데요. 좀 61선에 걸쳐 있는 모습이죠. 이 제약바이오주들도 지금 고개를 조금씩 들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은 또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제 이제 깜짝 상승이 좀 나아졌었죠.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상당히 종가에 사실 좀 올리게 되면서 점진적 상승이 좀 나온 그런 모습들. 자, 사실 어제 이제 시초가에 좀 미적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서 오늘도 정강 후약이구나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후장으로 갈수록 코스닥 지수 제약바이오 섹터의 상승적인 측면들로 인해서 코스닥 지수 종가에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 자, 결국 이번에 이제 코스닥 지수 상승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의 상승적인 부분들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일치가 좀 되면서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한미약품이라든지 메디톡스, 셀트리온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어떤 그런 상승세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역시나 코스닥 지수를 견인한 어떤 그런 상황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결국 어제 이제 한미약품은 60일선 이제 반드시 돌파하는 패턴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한미약품이 60일선이 돌파하는 흐름들이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 코스닥도 60일선이 동반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자, 어제 이제 60일선도 동반 그런 상승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면서 제약바이오 섹터의 전반적인 그런 상승세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제 이제 한미약품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이 7월 이후에 최고가 때 나왔던 부분들, 60만 원대 나왔던 그런 악재적인 부분들, 기술 수출 관련된 부분들과 실적 발표, 어닝 쇼크가 동시다발적으로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코스닥 지수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에 물을 흘렸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의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셀트리온보다는 이번에 한미약품이 반드시 상승 포지션으로 나와줘야 전반적으로 추가 상승이 제약바이오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나와줄 수 있다는 점, 그 점에 있어서 코스닥 지수를 견인할 수 있다는 점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 가격만큼은 반드시 돌파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드렸던 가격권 43만 원대, 결국에는 이제 60일선 돌파하고 정고점이 되겠죠. 정고점 상승 포지션을 열어놓고 정고점을 돌파해야 이번에 레벨업 구간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글쎄요, 일단은 뭐 글로벌 증시 하락함에 있어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일부 나아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오늘 일단은 60일선 한미약품도 그렇고 코스닥 지수 60일선 돌파를 의미를 두시고 대응을 하자. 자, 결국 이제 이것은 이제 지수로 적용을 시켜보면은 코스닥 지수 당연히 말씀드렸던 60일선이 돌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이번에 제약바이오 섹터도 어제도 말씀 좀 드렸던 것이 재료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연말로 갈수록 강하게 임상적인 측면이라든지 어떤 그런 실적적인 측면들 강하게 이제 연말로 갈수록 나올 수 있다는 점 해서 연말까지는 홀딩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 좀 드렸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한미약품을 기본으로 해서 반드시 동향적인 부분들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제 이제 코스피 지수도 2040포인트를 돌파를 사실은 이제 못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면서 글로벌 증시도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줬죠. 종가는 2039포인트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들. 자, 일단 코스피 지수 상승이 좀 나와줬는데 전일 이제 유럽 증시가 또다시 하락하게 되면서 다우지수도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 오늘 우리 증시도 시가 약보합권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자, 일단 중요한 것이 현재 구간 말씀드렸지만은 204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큰 상승보다는 지속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맞고 떨어지는 계속적으로 점진적 변동성에 대해서 조금씩 주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어제 이제 코스피 지수 쪽에서도 전기전자 자동차 섹터보다는 제약바이오 섹터와 종목들로 인해서 지수 상승하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또한 제약바이오 섹터의 움직임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어제 이제 지수 상승이 조금씩 나와줬는데 우리 윈메이드는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죠. 적산병 이후에 어제 십자형 음봉 캔들로 일단은 마감되는 그런 모습들. 자, 지수 대비 약세 구간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어제 이제 사실 이제 하나네트랑 미래에셋증권 리포트에서 목표가로 제시한 가격이 69,000원대하고 7만원대의 목표가를 제시한 그런 모습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바닥권에서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드렸듯이 61선에 대한 저항 작용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점진적 변동성 확대 구간을 거쳐서 어느 정도 상승 포지션을 열어놓고 대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가 11월 달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전까지의 흐름들 조금은 지루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자, 주 초반보다는 주 후반에 주 후반과 다음 주 주봉상 다음 주가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그런 구간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수익 중이신 분들께서는 물량 확보 차원에서 조정시 매수 관점에 대기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위메이도 사실 이번에 이제 자사주 매입을 좀 진행을 했었죠. 10월 2일 달, 그러니까 10월 초에 자사주 매입에 대한 공시가 좀 나와주게 되면서 72억 정도
자사주 매입을 진행을 했었는데, 자, 이번에 이제 어제자로 자사주 매입이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마감이 되는데, 자, 왜 실적 발표 전에 자사주 매입을 했는지, 실적 발표 전에 왜 자사주 매입을 했는지,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에 22일 신작 게임에 대한 출시, 내일이 되겠죠? 신작 게임에 대한 출시 예정이 있는 상황에서 자사주 마감이 어제 나왔기 때문에, 자, 그 부분들, 자, 주가 프리미엄으로 적용할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지속적으로 5만원 부근까지의 일차적인 상승 포지션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가 이제 강연회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부산, 대구 강연회를 합니다. 자, 부산은 오후 2시에 적십자회관, 대구도 2시, 대구 상공회에서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오셔갖고 참여를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장도 배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스타트업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득코멘토의 강연회가 부산과 대구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이 가까우신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득코멘토와 함께 오늘장 시장 대처 방법 알아봤습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